아버지, 여기서 내리세요. 폭우가 쏟아지는 자정, 비정한 아들 강민은 앞이 보이지 않는 치매의 아버지를 인적 없는 국도변 정류장에 버려두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얀 눈동자로 허공을 더듬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죠. 미나, 정말 이래야만 하느냐? 그 간절한 물음을 뒤로 한 채 강민은 가속 페달을 밟아 어둠 속으로 도주했습니다. 빗줄기 속에 홀로 남겨진 노인의 떨리는 숨소리. 하지만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평생 몸처럼 의지하던 낡은 지팡이. 그 지팡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들의 목을 죄어오는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아들과 모든 것을 계획한 아버지. 과연 이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폭우가 국도를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강민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아버지 정태는 젖은 옷을 입은 채 하얀 눈동자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내리세요. 강민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의 목소리 방향을 돌아보며 지팡이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미나, 정말 이래야 하느냐? 정태가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로는 치매도 심해지시고 앞도 안 보이시는데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강민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태는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려가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가 여기 있어요. 앉으세요. 강민이 정태를 낡은 벤치에 앉혔습니다. 정태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어 확인한 뒤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마음까지 어두운 건 아니다. 정태가 강민이 서 있을 방향을 향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요양원 차가 올 거예요. 강민이 뒤돌아서며 마지막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태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민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아버지는 하얀 눈동자로 빗방울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시는 것만으로도 불쌍한데 이제 치매까지. 강민이 속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류장에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정태는 아들의 차 소리가 들리지 않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로 주변을 두드려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지팡이 손잡이를 만졌습니다. 30년간 기다린 순간이구나. 정태가 중얼거리며 손잡이 하단의 이음새를 숙련되게 돌렸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정확히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방수 처리된 금속 캡슐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골드색 USB와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민은 차 안에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지팡이 머리 장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혹시 지팡이 안에 강민이 아버지의 지팡이가 분해되는 구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던 장부가 바로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안 돼. 강민이 급하게 핸들을 돌렸지만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쾅!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전복됐습니다.
강민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앞 못 보는 아버지가 혼자 남겨진 정류장을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강민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시설 수용 계획 마이너스 치매와 시각장애 핑계로 법정 무능력자 신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이 수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시각장애에 치매까지 있으신 아버님을 이렇게 버릴 계획을 세웠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 수 없어요. 미란이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류장에서 K 회장의 수행원들이 정태를 정중히 모셨습니다. 수진이 정태가 건넨 캡슐의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 강민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이 깨어나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 못 보시는 아버지 지팡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구나. 강민이 절망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가 준비해온 치밀한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수갑으로 묶인 강민 앞에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머리가 욱신거렸지만 강민은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전문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시각장애에 치매까지 심해져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했거든요.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가 태블릿 화면을 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에는 정류장에서 강민이 앞 못 보는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K그룹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해당 지역 모든 도로의 블랙박스 영상이죠.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신 아버님을 자정에 인적 없는 정류장에 버리고 도주하셨네요. 강민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뉴스 보세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박 이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민 대표의 일방적인 회계 조작과 배임으로 인해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이사가 카메라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속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강민 대표가 아버님마저 버리는 폐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이 자식이 강민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갑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제가 언제 폐륜을 했다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님 유기 계획이 적힌 수첩까지 발견됐으니까요. 일주일 후 법정에서 강민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방청석에서 휠체어를 탄 정태가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민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정태는 하얀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볼 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와 치매를 앓고 계신 친부를 자정해 국도변 정류장에 유기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잖아요. 강민이 소리쳤습니다. 생존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앞 못 보시는 노인을 한밤중에 버리고 도주한 것 자체가 명백한 유기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폐륜적 행위와 회계 부정은 명백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강민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구치소에서 한 달을 보낸 강민에게 교도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부인이 보냈어요. 강민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들 시우의 친권은 모친인 미란에게 귀속됨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우, 내 아들까지.
강민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혈관이 터져 주먹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픔보다는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보석금을 간신히 마련해 나온 강민은 옛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굴삭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작업 반장이 강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제 집이었는데요. 언제부터 철거를 시작한 거죠? K그룹에서 매입했어요. 한 달 전부터 철거 작업 중인데 혹시 뭘 찾으세요? 강민이 무너진 벽돌 더미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이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강민이 신장 하나만 팔면 빚의 절반은 없던 일로 해줄게. 사채업자가 수수용 칼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강민이 무릎을 꿇고 애걸했습니다. 시간은 끝났어. 서명해. 강민은 화장실 창문으로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시장 뒷골목에서 헐떡거리며 숨어있던 강민은 굶주림에 썩은 사과를 주워 먹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은 상록원 담장을 기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거기 서세요. 경비원들이 강민을 둘러쌌습니다. 강민이 도망치려다 진흙 웅덩이에 얼굴부터 박혔습니다. 왜 이래요? 제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건데. 강민이 진흙을 뱉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흰색 정장을 입은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서명하세요.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산 상속 배제 및 접근 금지 서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써야 해요? 제 아버지인데.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더 이상 아드님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휠체어를 탄 정태가 산책로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강민이 소리쳤지만 정태는 하얀 눈동자로 허공만 바라볼 뿐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강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의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지워진 자신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아버지를 버렸던 그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먼지가 섞인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강민은 그 더러운 물을 마시며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빗속에서 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버린 대가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잠들어 있다가 발길질에 깨어났습니다. 박 이사의 부하 3명이 강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를 끌고 가. 부하 중 한 명이 강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민이 발버둥 쳤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폐공장 창고에서 강민은 의자에 묶인 채 박 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아, 마지막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 말해. 박 이사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미 다 털렸다고 했잖아요. 강민이 소리쳤습니다. 박 이사가 손짓하자 부하가 강민의 손가락을 펜치로 조였습니다. 아! 강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참, 내 아들 얘기 들었어? 박 이사가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우가 유전성 망막 변성증에 걸렸다며? 너희 집안 유전병이라던데. 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처럼 눈이 멀어간다는 얘기야. 수술비가 몇 억이던가. 안 하면 완전히 장님된다고 하더라. 박 이사가 강민의 절망스런 표정을 즐기며 말했습니다.
시우는 왜 끌어들여요? 강민이 의자를 흔들며 발악했습니다. 내가 숨긴 돈만 내놓으면 아들 수술비 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는데 박 이사가 거짓 친절을 베풀며 말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보안 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맨 앞에 선 수진이 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박 이사와 부하들이 급히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진이 강민의 밧줄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무슨 수수께끼요? 강민이 부은 손을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봉투에서 도면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지팡이의 상세 설계도예요. 이 안에 마지막 단서가 있어요. 강민이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잡이 내부 깊숙한 곳에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7394. 이 숫자가 뭘까요? 강민이 며칠 동안 그 숫자의 의미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구두 수선소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버지 작업대 밑에 있던 그 금고. 강민이 서둘러 옛 수선소 자리로 향했습니다. 철거된 건물터에서 아버지가 40년간 일했던 수선대가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헤치자 작은 철제 금고가 나왔습니다. 7394를 입력하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낡은 베네 저고리 하나와 누렇게 변한 편지 한 장만 있었습니다. 강민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아, 내가 성공했을 때 이 편지를 주려 했는데 아버지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구나.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박 이사가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거 내놔. 박 이사가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이 금고를 품에 안고 피했지만 박 이사의 파이프가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강민이 쓰러지며 피를 흘렸습니다. 이 바보야.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박 이사가 금고를 뒤져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시각 K 회장 저택에서 정태가 침대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나야. 정태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간병인이 달려왔지만 정태는 계속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아들이 위험해. 정태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은 피투성이가 된 채 K 회장 저택 담장을 기어 올랐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강민은 미친 듯이 저택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강민이 정태의 방으로 뛰어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시우만은,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강민이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애걸했습니다. 정태는 하얀 눈동자를 강민 쪽으로 돌렸습니다. 잠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곧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구세요? 정태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어요? 내보내세요. 정태가 간병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강민이에요. 아들이에요. 강민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만 정태는 얼굴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말고 내보내세요. 정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은 저택에서 쫓겨나 한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발밑에서 흘러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버지도 날 완전히 지워버렸어. 강민이 강물 쪽으로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시우의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이 사진을 주워들고 오열했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너라도 살려야지.
강민이 강가에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받았지만 아들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강민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찬 바람이 강변을 스쳤습니다. 강민은 벤치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에 깨어났습니다. 이거 드세요. 앞에 선 중년 남자가 따뜻한 국밥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영락없는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아드님 맞죠? 상인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아들이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 번만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강민이 국밥 그릇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15년 전에 저희 집 장사가 안 될 때 몰래 도와주셨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상인이 강민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갈 곳이 있어요. 상인은 강민을 시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구두 수선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강민이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이 40년 동안 일하시던 곳이에요. 주인이 그대로 두라고 하셨어요. 상인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수선소 안은 먼지가 가득했지만 아버지의 연장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민이 낡은 수선대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강민이 떨리는 손으로 구두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더러운 신발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민은 시장 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며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전에 사장님 아니었나? 맞아. 어떻게 저렇게 됐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강민은 묵묵히 구두약을 발랐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 강민을 찾아왔습니다. 시우 수술비는 이미 해결됐어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누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 아들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걸 아세요. 수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당신 아버지가 남긴 기술 노트가 있어요. 제대로 배우세요. 강민이 봉투를 열어보니 가죽 가공법부터 특수 구두 제작법까지 빼곡히 적힌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강민이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밤마다 강민은 촛불을 켜고 노트를 읽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구두를 닦고 밤에는 가죽을 만지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김씨네 아들, 오늘도 일찍 왔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강민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할게요. 강민이 무거운 상자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아버지 닮았구나. 상인이 강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은 수선소 지하에서 커다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만 켤레의 구두 사진과 설계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구두마다 주인의 발 모양과 걸음걸이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강민이 자료들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아버지는 4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텔레비전에서는 박 이사가 체포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USB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로 박 이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강민은 복수가 아닌 일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죽과 실과 씨름했습니다. 석 달 후 강민은 마침내 자신의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아들 시우를 위한 작은 구두였습니다. 시우야. 강민이 완성된 구두를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시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빠, 시우가 목소리만 듣고 강민을 알아봤습니다. 그래, 시우야. 아빠가 너한테 선물 가져왔어. 강민이 무릎을 꿇고 시우의 발에 구두를 신겨줬습니다. 와, 딱 맞아. 시우가 기뻐하며 발을 까딱거렸습니다. 강민이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흐른 후 강민의 구두 수선소는 더 이상 작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발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와 강민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김 명장님이 만들어주신 신발 덕분에 20년 만에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잃을 뻔했던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민이 환자의 발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맞춤 깔창을 조정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강민이 겸손하게 대답하며 가죽에 정교한 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쇠락해가던 재래시장이 이제는 수제화 명장 거리로 불리며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어요. 떡집 할머니가 강민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했다고요? 다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된 거죠. 강민이 머리를 긁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K 회장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수선소를 찾았습니다. 회장이 신고 있는 신발이 강민이 만든 특제 구두였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나서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K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강민 씨는 제가 인정하는 진정한 장인입니다. 회장이 강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실에서 K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옛 회사 지분을 되돌려 드리려 합니다. 이제 당신이 진짜 기업가가 됐으니까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강민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손이 있으면 충분해요. 강민이 굳은 살 뺀 손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강민은 마침내 정태를 만나러 갔습니다. K 회장의 별장 정원에서 정태가 휠체어에 앉아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민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신가요? 정태가 공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이 도시락을 꺼내 정태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에요. 강민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정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정태가 한 입 씹어보더니 강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강민의 손목을 천천히 만지며 정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 정태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지. 강민이에요. 강민이 정태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은 미란과 시우를 데리고 교회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태도 함께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방이 제일 좋은 곳이네요. 시우가 마당이 보이는 정태의 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분이니까. 강민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저녁 강민은 정태를 부축하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진 작은 정원에서 부자는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민의 수제화 브랜드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이 대량 주문을 요청했지만 강민은 모든 수익을 기부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쓰세요. 강민이 수진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강민이 정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태의 치매 증세가 가족의 보살핌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녁마다 강민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정태는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구두쟁이가 살았답니다. 강민이 책을 읽어주자 정태가 손뼉을 쳤습니다. 호호. 정태가 맑게 웃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강민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 했지만 강민이 사양했습니다. 대신 시장 입구에 김정태 쉼터라는 간판을 단 정자를 지었습니다. 누구든지 쉬어가세요. 정자 안에는 강민이 손수 쓴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은 이제 화려한 승용차 대신 정태를 태운 자전거로 시장을 다녔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정태가 바람에 날리는 흰 머리를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기분 어떠세요? 좋다. 아주 좋다. 정태가 흐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민은 정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정태가 아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지팡이 속 비밀이 결국 저를 구해준 거네요. 강민이 정태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이었구나. 정태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강민은 그 마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 오후 강민은 시우를 데리러 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 신호등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강민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신호등의 색깔이 전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사물들이 겹쳐 보이고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강민은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앞에서 급정거하는 트럭이 이중으로 보였습니다. 강민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멈췄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강민의 앞에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유전성 망막 변성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버님과 같은 병입니다.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드님 시우에게도 같은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조기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우까지요? 그럼 우리 가족이 모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의 진행이 가속화됐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강민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강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선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차들이 출동해 불을 끄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강민이 타버린 수선소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방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어요. 서류요? 특허 관련 도면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와 위약금 청구서를 건넸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30억 원 정도입니다. 강민이 서류를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력도 잃고 사업도 망하고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흐릿한 시야로 시우의 수술비를 걱정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강민은 불법 장기 매매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제 각막을 팔겠습니다.
브로커가 강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유전병 환자는 안 돼요. 이식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다른 장기라도 나가세요. 쓸모없는 몸뚱이로 장사하려 하지 마요. 브로커가 강민을 내쫓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강민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우는 왜 이런 고생을.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아, 내 애비를 데려갔다. 뭐라고요? 특허권 넘기는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내 애비는 영영 못 봐. 강민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손대지 마세요. XX동 폐건물 옥상으로 와. 혼자. 박 이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은 흐릿한 시야를 의지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XX동 폐건물로 가주세요. 거긴 위험한 곳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요. 택시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폐건물에 도착한 강민은 계단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박 이사가 정태를 위험한 난간 가까이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와라, 강민아. 박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이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서명해. 안 그러면 내 애비를 밀어버린다. 박 이사가 정태를 난간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태가 위험하게 휘청거렸습니다. 안 돼요. 강민이 소리치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이사가 강민을 잡아 난간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떨어져라. 그 순간 정태가 휠체어에서 몸을 던져 박 이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정태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박 이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강민이 정태를 구하러 달려들었지만 건물 아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가스통이 터지면서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민이 무너져 내리는 잔해 속에서 정태를 찾아 헤맸습니다.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자욱해지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강민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전신 2도 화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강민이 가까스로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드렸어요. 간호사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K 회장님이 보낸 보안팀이 폭발 30분 전에 어르신을 모셨거든요. 강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수진이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지팡이 속에 숨겨두신 마지막 비밀이에요. 서류에는 세계안과 학회 임상 실험 신청서와 거액의 연구기금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버님이 K 회장님께 받은 모든 보상금을 여기에 기부하셨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유전성 망막 변성증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요. 강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벌써부터 저와 시우를 위해.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우 군이 이 연구로 개발된 신약의 첫 번째 수혜자로 선정됐어요. 수진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더 이상 시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강민이 천장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박 이사 체포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이사는 방화와 납치 미수, 산업 스파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훔쳐간 도면들은 복제 방지 기술 덕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강민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시력은 폭발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군요. 강민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시장 상인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떡집 할머니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에요. 이런 걸 왜? 강민이 당황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상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K 회장도 병실을 찾았습니다. 최첨단 인공 망막 이식 수술을 받으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대겠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강민이 사양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제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수술날 아침 정태가 휠체어를 타고 강민을 찾아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을 가져가서라도 너를 보게 하고 싶었는데 세상이 너를 돕는구나. 정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강민이 정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다 용서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거라. 정태가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병실 한가운데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강민이 침대에서 일어나 정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퇴원 후 강민은 첫 활동으로 시장 무료암과 검진소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 눈 검사 받으러 오세요. 강민이 확성기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검사비는 모두 무료예요.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 신발 제작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술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민은 작업실에서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새로운 지팡이였습니다. 손잡이 안에는 자신과 시우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용서라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강민이 완성된 지팡이를 정태에게 건넸습니다. 정태가 지팡이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마당에서 부자는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강민은 세계 인도주의 기업 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 구석 수선소의 문을 열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출근하세요? 시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제 26이 된 시우는 유명한 신발 디자이너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응,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다. 강민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정태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아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치매 증세도 많이 호전되어 손자와 함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이겼어요. 시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시우가 똑똑하구나. 정태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강민은 아버지를 버렸던 그 정류장 자리에 특별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빛의 미술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시각장애인 전용 체험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둠 속의 사람들이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민이 개관식에서 말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는 아버지를 버린 그날의 기록이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이곳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봄이 돌아온 어느 날 정태가 강민을 불렀습니다. 민아, 이제 마지막 선물을 줄 때가 됐구나. 정태가 지팡이에서 마지막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어머니요? 강민이 놀라며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유골함 열쇠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전해지는구나. 정태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 정태는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오후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강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정태는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강민은 지팡이 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희가 나를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기에 끝까지 기다렸다. 강민이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아, 너를 버린 길 위에서 나는 너를 다시 찾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강민이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장례식 날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정태를 배웅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따뜻한 송별식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강민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강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정류장에서 강민은 시우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지팡이를 무릎에 올리고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야,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뭘로 봐요? 시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으로 짚어가는 거야.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강민이 지팡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따스한 석양이 정류장을 비추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빗줄기가 내리던 그 밤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강민과 시우가 지팡이를 짚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노을 속의 실루엣으로 남았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두 부자의 뒷모습이 서서히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지팡이 속에 숨겨진 비밀이 결국 한 가족을 구원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30년간 아버지가 준비한 지독한 사랑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시각장애라는 핸디캡을 딛고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던 정태의 마음, 그리고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명장이 되기까지 강민의 참회와 성장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멀리 돌아가더라도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물질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에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 아들의 깨달음,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